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소년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광주 청소년 복지 상식을 강의할 이용교 교수입니다. 저는 광주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고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목이 광주 청소년 복지 상식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광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7개 강의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국민의 아동과 청소년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더러는 장애인도 빠지고 더러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녀 유별이라는 것도 있고 장유서라는 것도 있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녀 차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이걸 좀 바꿔가자 이런 것이 정착되었지만 아직도 찬물도 우아래가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은 생활 습관에 이렇게 널리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은 그냥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좀 이렇게 유보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이른바 신학문이 들어왔을 때 이 광주 전남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알고 계셔요? 지금 이 광주 향교에 당시 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초등학교 교육이 막 시작되었다가 우리는 일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분히 국민학교라는 것이 국민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황국 신민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황국, 일본 나라의 신하인 백성을 만드는 학교가 국민학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좀 억압적으로 키워도 괜찮다라는 생각, 학생들의 행복은 좀 유보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학교 교육에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학교 교문만 들어서면 학생의 인권은 그냥 유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광주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이른바 학생 인권 보장과 그 증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학생들도 모든 국민이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해서 특별히 학생들은 학습할 권리, 또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업이 시작하려 그러면 핸드폰을 다 이렇게 압수했다가 점심시간에 줄고 또 다시 오후 수업 시간이 시작하면 핸드폰을 압수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선생님들은 수업 들어올 때 핸드폰을 교무실에다가 놔두고 오냐? 아니죠. 다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오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에서는 사실 별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을 벌 줄 때
뭐 옷 입는 모습을 보고 벌을 준다든지, 머리 길이라든지 염색 여부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추운 날 외투를 입었다는 이유로 뭐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사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점점점 개선해 보자 하는 운동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다든지 해서 이제 아동 학대의 사건, 뭐 신체적 학대라든지 성적 학대라든지 정서적 학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만, 저는 청소년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인식해야 될 것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 국민 안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른들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 살짝 그 행복을 유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미래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오늘 당장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공부 시간은 오늘날의 삶의 행복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부 나라에서는 학교에 오후 3시 이후에는 남아있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광주 경우에는 지금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많은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이제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숙학교의 유래는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숙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시의 전사를 키우기 위해서 기숙사가 있는 그런 셈이죠. 뭐 다행히 영교시라든지 뭐 이렇게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어른들의 생각은 청소년은 지금 행복을 미래를 위해서 좀 잠시 유보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미래의 주인공이면서 오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복지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 사업의 핵심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같은 데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만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도움되는 방식으로 내가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늘 좀 자문해 줬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청소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할 때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그냥 영세에서부터 아주 노인까지를 다 포함된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힘 있는 어른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흔히 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입니다. 선거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런 의사 결정할 권리가 주로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에게 확대됐죠. 그러다가 점차 세금을 내는 남자들까지 확대를 하다가 이제 세금을 냈든 안 냈든 성인인 남자에게까지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점차 성인인 여성에게까지 이제 지금 공직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 18세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줄 때에는 25세 이상에게만 피선거권을 주고 아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피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사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어떤 보장받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렵죠. 뭐 논리적으로 보면 아동 청소년이 가난하기보다는 가난한 부모 집에서 사는 아동 청소년의 삶이 이제 어렵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국가에 이렇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려 360가지나 되는데 이 360가지의 대부분은 당사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위기 상황이 생기면 국가가 알아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혹은 정부가 혹은 구청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법의 제도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을 만날 때 또 학부모가 자기의 자녀나 혹은 이웃 청소년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불이 나면 그냥 소방서가 5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에 뛰어가서 불났어요 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19로 전화해가지고 불났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또한 뭐 응급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신청을 하듯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129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129로 전화를 하면 48시간 안에 도움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굳이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뛰어가서 혹은 소방서에 뛰어가서 119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신고를 하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129에 전화를 하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복지 제도가 당사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도록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신청서를 쓰려고 하면 대부분 세대주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은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신청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많은 양식이 세대주나 성인이나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법적으로 아동 청소년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전화할 수 있는 119는 그냥 도움이 필요하니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하면 출동하도록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119에 전화를 아동이 하든 노인이 하든 그냥 출동하듯이, 또한 어려운 이웃 청소년들, 무슨 고민이 있다든지 하는 청소년들은 1388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388은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도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더 쉽게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1388의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가 대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 또 뭐 가출이라든지 또 이런 위험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에서 한국만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행사에 갔는데, 일본의 청소년들이 행사를 하면 대부분 지도자들이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 사진을 당사자가 찍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 했더만,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핸드폰을 가지는 경우가 사실상 금기시되어 있대요. 예.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노인정에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핸드폰 없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의 집에 오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 이게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1388이나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이 다 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29에 전화를 해보자.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1388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 1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보조금 24라는 것에 회원 가입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305가지 사업,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아이행복카드, 그리고 뭐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24. 특히 보조금 24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4학년이나 직장인이나 구직자나 누구든지 신청하면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면 5년 동안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종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고, 신청해서 주었더라도 이용하면
자기 것이 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돼야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들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벗어난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청소년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 제31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또 3항에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물론 현재의 아동 청소년들은 지구촌에서 한국 사람만큼 학교에 많이 취약하고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현재의 아동 청소년들은 아마 대체로 취학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뭐 한 98% 내지 9%가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뭐 덜어는 취학 연령이 되었지만 뭐 1년 정도 늦춰서 학교를 가겠다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100%가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학생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고 고등학생은 100명 중에 2명 정도예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뭐 지금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까?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성인들 중에서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혹시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마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안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이 만약에 노인대학에 간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노인대학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에 간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주로 청소년이거나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누렸으면 합니다. 실제로 광주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약에 초등학교를 안 다녔는데 내가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다니고 싶다. 그러면 성인들은 1년에 2학년씩 올려줘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광주의 노인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1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월산 초등학교의 성인반에 가면 1년 만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느냐. 5학년으로 편입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 6.25가 있었잖아요. 해서 내가 다녔던 학교가 다 불이 나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없어졌답니다. 하고 그때 내가 4학년까지는 다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5학년 편입을 해버려요. 그 정도는 자기 이름도 쓸 줄 알고 뭐 3번인지 7번인지 버스 번호도 알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5학년으로 편입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5학년 6학년을 1년에 다닙니다. 월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지면 이게 금호 평생교육원이나 치평중학교 성인반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 중학교 졸업장이 나오고, 지금 전남여고나 광주고등학교를 통신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의 학교인 전여고를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 만학도 특례 입학에 근거해서 대학을 매우 쉽게 입학할 수 있고, 또한 국가장학금을 2021년에는 520만 원까지, 2022년부터서는 국가장학금을 700만 원까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대학도 사실상 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우선 특례 입학 제도를 활용을 하면 쉽게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시학점만 맞아도 국가장학금을 탈 수가 있는데, 그러면 40명의 학생 중에 몇 등을 해야 시학점을 받냐? 가방 들고 학교 다니면 그냥 시학점은 다 받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년 장학생입니다. 4년 장학생. 그런데 이 제도가 바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우 유효한 거예요. 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아동 청소년만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도 교육급여 수급자고,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또한 혹시 뭐 우리가 지옥고라고 해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원룸 이런 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그냥 당연스럽게 교육급여를 따라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성인들 중에서도 배움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 중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노동 능력이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수급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주고 일을 해야 자녀들을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학생은 법적으로 근로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를 가면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나오고 4년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는 사람들이 올해까지 2021년까지는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24세까지 자립 능력을 봐서 퇴소시키는 것으로 국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느냐?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 예를 들면 직장에 취업했다? 그러면 돈을 벌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다 끊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학을 갔다, 그러면 학생은 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주어지고 교육급여, 주거급여도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활용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을 하면 4년 장학생으로 괜찮은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학에 와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약사 등 뭔가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전공을 취득을 하면 직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직업을 바꿔야 자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니면 아동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어떤 뭐랄까 능력이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 그래서 저는 이 조항,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동 청소년에게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노인대학에 가서 차라리 노인대학을 다니시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으면 전남여고나 광주고등학교를 다니시고,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치평중학교나 금호 평생교육을 다니시고,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그러면 월산초등학교를 다니셔요. 그러면 월산초등학교 1년, 금호 평생교육원 3년, 전남여고 3년, 7년만 투자하면 진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진짜 대학에 졸업을 해야 대학생이지, 노인 대학은 7년 8년을 다녀도 거의 커리큘럼이 같기 때문에 별 향상이 없습니다. 일종의 시간 때우기죠.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에게만 적용될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받을 권리를 잘 활용을 하면 자신도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의 보탬이 됩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는 청소년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사실 이 정상적인 삶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비정상적인 삶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회에서는 되게 표준적으로 장려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표준적으로 장려하는 삶은, 인간의 생애 주기는 대체로 배우는 시기, 일하는 시기, 일에서 은퇴하는 시기,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은 무엇보다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배우는 시기는 예전에는 읽고 쓰고 셈하기를 배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읽고 쓰고 셈하기.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영수도 알고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거 다 읽고 쓰고 셈하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읽고 쓰고 셈하기가 바로 노동 능력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출한 청소년이라든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런 배움의 기회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출한 청소년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출은 집을 나간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 나간 청소년이 학교는 제대로 다니겠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 나간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사회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면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받아주지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러면 제가 청소년기 때에는 초보 환영, 침식 제공, 선불 줌 하는 이런 직장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 일자리를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초보자도 환영하고 먹고 자는 것도 제공해주고 선불도 준다니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느냐라고 들어가보면 대부분 이른바 인간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세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 청소년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흘 안에 집에 들어오면 사실상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사흘이 벗어나면 이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청소년 쉼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단기간에 보호하는, 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빚쟁이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 찾으러 나간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만 방치되고 하는 그런 집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청소년 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중장기 보호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복지는 주로 세대주나 성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소년들을 도와주려고 보면 법적으로는 부모가 있고, 또 법적으로는 부모가 어느 정도 보호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묶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도와주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대개 도움을 주려면 작년도나 재작년도 자료에 근거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띄어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뭐 특별 청소년이라고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의 경우 국가의 어떤 보호 수준 혹은 지원 수준이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나가라 이런 건데, 이런 것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196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인데 60년이 바뀌었지만, 세월이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8세가 되면 나가라. 그런데 제가 바로 60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때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연령 정도가 되면 다들 자기 맞벌이를 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구급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은퇴한 공무원들 중에서는 뭐 3급이나 4급까지 올라간 9급으로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18세가 되면 나가서 자립해라. 어렵죠. 그러면 자립할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무료로 살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매우 적잖아요. 그러니 국가가 토지주택공사랑 협력을 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 집을 정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세는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들어갈 때에는 월세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아주 큰 혜택을 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를 들면 한 4년이나 5년 살면 너 나가라 하면 진짜 오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자립정착금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그 정착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잘 찾아보면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있고, 그리고 청년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이렇게 제안할 때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자립지원시설 혹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주선해주는 전세임대, 이런 곳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제안해주거나 컨설팅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거기보다는 청년주택이 낫다, 거기보다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라 라고 안내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영구임대주택에 가면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분들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청년주택에 가면 대부분이 다른 청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한 행복주택에 가면
청년,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역동적으로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뭐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 정상적인 거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반 가정집의 아동 청소년과 유사한 혹은 청년들과 유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나 이런 보호시설에서 아동 양육시설 같은 시설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돈은 어찌어찌 벌겠는데 인간관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또한 애인을 사귀어도 애인을 사귀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양가 부모가 모여서 상견례를 하자 이러면 정말 위축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적인 삶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화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거에 대한 대책, 좀 더 고등교육을 받아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간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청소년이 이곳을 벗어나서 청년으로 살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여러분 자신들이 청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면서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섯 번째 강의는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뭐 수련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청소년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말 또 일제하에서 YMCA와 같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런 청소년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 단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 비교해 봤을 때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해서 학교에는 교사도 있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면 뭐 이렇게 뭐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청소년 활동 경우에는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뭔가 활동을 해도 격려하는 것이 없냐 해서 청소년 육성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 지도자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렸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런 사업을 법에 의해서 하려고 보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의 교과 과정에 따라서 이 청소년 활동의 장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간 계획을 세워도 학교에서 중간고사라고 해서 못 가게 한다든지 기말고사라고 해서 못 가게 한다든지 학교에서 무슨 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이제 뭐 안전 문제 때문에 못 가게 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곳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을 만들고 그곳에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고 그곳에 표준화된 청소년 수련거리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면 마치 학교에서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교재가 있고 그 교과서에 근거해서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듯이 청소년 활동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1991년에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서 설계한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 분야는 시설을 만들고 그곳에 지도자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모델을 이제 우리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영국 같은 데에서 혹은 스웨덴 같은 데에서는 청소년 활동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가 기획하는 활동도 청소년 활동이라고 부르지만 청소년 자신들이 기획하는 활동을 청소년 활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청소년 활동하면 주로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청소년 활동의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아지트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일종의 그 아지트를 클럽이라고 한다면 클럽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일단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소는 대체로 학교의 빈 공간이나 공공기관의 빈 공간이나 심지어 주택가의 주차장 같은데 이런 데를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구도 필요하고 무슨 구급약품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 가서 이런 일부 용품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보건소에 가서 그런 걸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여가지고 올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시청에서 예산을 달라라고 하면 그 청소년 대표의 통장으로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절대 청소년한테는 돈을 안 주려고 하죠. 청소년 단체에다가 돈을 주거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과 함께 돈을 쓰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에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시설들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늘릴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저는 많이 지혜를 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가 보니까 사실 대학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에 한 학기 예산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작년 들어에 썼던 예산의 안을 좀 고려를 해서 올해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이 사인을 쫙 하고 학생회 회장도 사인을 하도록 난이 있어요. 그러면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됐을 때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사인을 다 끝낸 다음에 학생회장을 불러다가 점심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작년 때 학생회에서 2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250만 원을 쓰도록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여기다 사인 하나 할래? 이렇게 하고 끝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의 동아리는 아예 돈 쓸 수 있는 무슨 아예 항목이 없고 그리고 학생회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신입생 환영이라든지 졸업생 환송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늘 해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학부장이 됐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일단 소모임도 무조건 한 학기에 10만 원은 주겠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규모 있는 행사를 하면 행사 계획을 가져오면 그것에 상응해서 돈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한 학기 정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10만 원을 못 쓴 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10만 원 우리 소모임 모였다고 하고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피자도 하나 시켜 먹어보고, 아니 두 번만 모이면 그 5만 원씩 5만 원씩 해도 10만 원 쓸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사준 것에 익숙해 있거나 청구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가 반복되면서 이제 10만 원은 자동으로 나오고 행사를 하면 행사비가 별도로 나오니까 이제 약간은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상당히, 제가 학부장일 때 물론 학생들도 많고 학교의 지원도 많았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부추겼던 분이 바로 정민기 문화행동샵 대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 없는 거리 행사 같은 것을 한다든지 지구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레드 페스타를 한다든지 하면 광주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일부는 전체 활동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현수막 하나 가지고 가서 남들 하는 데 가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짰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행사하는 데는 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는데, 또 온라인은 온라인만 하면 참여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을 겸했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오프라인 행사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하고, 온라인 행사는 뭐 줌이나 또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소수가 모여서 공부한 것을 그걸 그대로 채용을 해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한 다수가 볼 때 예를 들면 채팅창으로 의견을 내면 그 의견 내는 것을 피드백으로 준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저는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지금 광주 드림이라는 곳에 매주 한 편씩 복지상식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쓴 것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보는 수능 시험의 그 수능 수험표는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막 끝나면 그 수험표 가지고 가면 예를 들면 영화관도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옷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특히 핸드폰 교체할 때 뭐 할인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도 바로 그 수능 수험표가 필요해서 수능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내고 그걸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그걸 1년 동안 쓴 것을 정리해서 다시 카페에 올리기도 하고, 책으로 내고 책으로 낸 것을 다시 PDF 파일로 공개를 하고, 그 책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면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고 또 다시 저에게 오프라인 강의를 요청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의 많은 것들이 한 번 행사를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피드백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기획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내서 청소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것을 특별히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훨씬 더 유능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근처에서 본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우리 정민기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섯 번째 강의는 청소년의 노동권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헌법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또 노동 3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노동 관련해서 쟁의조정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한동안 최저임금을 규정할 때조차도 18세 미만의 소년이 일을 하면 최저임금보다 10% 정도는 덜 줘도 괜찮다라는 규정을 처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청소년은 일을 시켜도 좀 하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아버지 농사 일을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고 또 대학 다닐 때에도 가끔씩 농번기 때에는 가서 제가 농사를 짓는 것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게 이제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성인 남자는 10을 계산해줘요. 10. 그런데 저같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7을 계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인 남성이나 여성이 열흘을 일하면 열흘을 누군가에 가서 갚아줘야 돼요. 품앗이를 할 때. 그런데 내가 열흘을 일하면 남이 와서 갚아줄 때에는 7일만 갚아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청소년의 노동력은 성인들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낮게 취급을 한다라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광주 경우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알바, 편의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알바의 경우에는 제대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나 최저임금은 주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더 부리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은 다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행상 영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최소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고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근로청소년들과 함께 야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근로청소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 나름 노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제 자신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에는 조문만 공부하지 않고 관련된 사건의 판례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실제로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써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써야 되는데 많은 경우 야 이제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나와. 그리고 요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최저임금이 그냥 우리 임금인지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15분 전까지는 와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8시까지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토요일도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물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명시적으로 계약서가 있으면 실제로 그걸 요구할 수가 있거나 적어도 뭐 대체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뭐 청소년들의 경우 또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희롱성 발언을 남발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계속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계약보다 빨리 그만두면 네가 약속한 것보다 덜 일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일하기로 했는데 5수밖에 안 했으니까 사흘분밖에 못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뭐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제가 대학 다니고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할 때에는 당시에는 괜찮은 회사들조차도 대개 임금을 2, 3개월을 깔아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임금을 제때제때에 안 주고 밀려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 2, 3개월은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 대신 누구를 새로 데려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소개비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그만두고 그냥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 내용 증명으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일한 것을 아직 못 받고 되었으니 통장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언제까지 입금하시라. 그리고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 아니면 기다려도 입금이 안 되면 내일에는 근로감독관을 좀 찾아가 봐야 쓰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근로감독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예.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은 이게 근로와 관련해서는 마치 경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회사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로 찾아오는 것을 엄청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주변까지 보게 되면 사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역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제 근로청소년들과 함께 다들 뭐 이렇게 영세업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하고 뭐 이런 정도는 어렵지만 아주 손쉬운 내용 증명으로 편지를 쓰게 하는 것, 이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겠다든지 하는 정도만 이제 언지를 줘도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제가 알기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센터든가 하는 상담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학교에서 특히 수능이 끝나고 뭐 별로 이제 교과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이제 다들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했을 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은 말은 경제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경제교육의 상당수가 사용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 근무 시간이 다 끝나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머리가 살짝 손긋합니다. 예? 자, 끝으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청소년, 여기에는 우리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라는 말은 아동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안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동안에는 청소년 자신의 책임이거나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틀리지 않다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가의 책임도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하더라도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함께 하겠다라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아동에게는 아니지만 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주겠다든지 또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가정 양육 수당을 주겠다든지 또 2022년 내년부터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동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쯤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50만 원씩 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동에서 출발하고 영아나 유아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많은 나라가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아동 수당을 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마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들을 새로 많이 제정하기도 하고 또 개정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조례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광주 플러스 청소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조례라든지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라든지 활동 진흥 조례라든지 아동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라든지 여성 청소년 생료용품 지원 조례 같은 것들, 또 그 밑에 청소년 지도자 중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조례들은 대개 근거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지원법, 뭐 이제 이런 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조례는 법에 근거한 조례가 많고, 또 일부 조례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최초로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는 법에 근거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조례가 있지만 그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13년에서부터 한 3년 동안 광주사회복지사 협회 제가 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강은미 시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복지조례를 새로 만들고 개정하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한 복지혁명이라는 책도 제가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은미 의원과 함께 만드는 대표적인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였어요.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조례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시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시도에서 만들어지면 시도지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또 시군구에서 만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되게 좋은 말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처우 개선 위원회를 그러면 누가 구성하느냐? 대개 담당 행정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대개 사회복지사 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해당 분야의 어떤 학문적 견해나 학문적으로 좀 전문가이거나 해당 분야의 종사자 대표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두루뭉실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놔도 예를 들면 만약에 청소년 분야의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는 없고 청소년 시설장들만 앉아 있거나 청소년 시설장 중에서도 메이저 시설장으로서 처우가 괜찮은 시설의 장은 앉아져 있는데 진짜 처우가 열악한 사람은 없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이 조례를 만들 때 광주사회복지사 협회가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광주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는 근로자 대표, 그 종사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임금과 같은 거나 처우 개선은 단체장이 생각하는 처우 개선하고 직원이 생각하는 처우 개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 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시설의 처우와 공동생활 가정의 처우와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도 청소년 분야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의 처우나 수련관이나 문화예술 취업부가 다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과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과 또 국가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채용된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쨌든 광주 경우에는 처우 개선과 관련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당시에 2003년도에 2001년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어쨌든 4년 안에 6년치의 월급을 회복을 해서 당해년도 기준의 월급을 받도록 고쳤어요.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단일 호봉 운동을 펼쳐서 어디에서 일하든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처우를 받도록 하자 해서 특히 이제 광주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의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국비 사업이 예산이 좀 낮습니다. 처우가 낮고. 그래서 적어도 국비 사업도 특별수당을 주자 해도 특히 지역아동센터처럼 특별수당 자체가 없는 곳에 특별수당 2만 원을 만들고 조금 있어서 5만 원으로 올리고 7만 원으로 올리고 10만 원으로 올리고 어느 순간 2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워낙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도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복지 진진에 의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청소년 분야에서 일하는 지도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분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고 장기 근속을 해야 사실은 서로 교감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 양육시설에 또 공동생활 가정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시설장은 그만두지 않지만 직원이 그만둘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 어떤 아동이 양육시설로 가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대개 결혼할 때까지는 대개 근무를 해요. 그러면 5년, 6년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동이 공동생활 과정에 왔는데 원장님은 안 바뀌지만 직원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 아동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학대받아서 온 아동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마음을 조금 열라 그러면 선생님이 바뀌어버리고 마음을 조금 열라 그러면 보육사가 바뀌어버리고 하면 아이고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은 진짜 없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소개말은 하지 않고 겉도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아동 청소년도 바른 성장을 하기가 어렵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 내용도 좀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동료들의 삶도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렇게 법에 나오거나 조례에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끈덕지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일 열악한 곳 중에 하나가 장애인 분야였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장애인 분야의 처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직원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 나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되는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질문하면 제가 제일 가까이에 맞힌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자, 2021년 현재 아동 양육시설에서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원,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쓰는 예산 1년이면 우리 선생님 얼마쯤 될까요? 그냥 질러불러. 얼마요?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3억이나 써요. 아이고. 자,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자, 얼마? 일반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 3천만 원. 와, 3천만 원. 세다. 자, 3천만 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1,000만 원. 자, 얼마? 아이고. 3천만 원 질렀죠.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후원금까지 포함하면 한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어려운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5천만 원이라면 그 아동의 상당수가 학대받는 아동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대받는 아동,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학대당할 수도 있는 이런 아동에게 부모에게 예를 들면 연간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지원해주면 학대할 거야, 안 할까요? 상대적으로 학대할 비율이 줄어들까요? 그것하고 돈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학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을 제대로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에 오는 아동들 중에서도 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있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오는 아동들도 그런 아동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국가가 이렇게 투자하는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막다른 상황에 가면 국가가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에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일에 대해서 큰 자존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동행을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 개선이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는 안 갈 길이 뭔데